안녕하세요. 제인과의 복수 채널을 청취하고 계신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제 이름은 옥순이고 올해 70살입니다. 시골에서 혼자 살고 있습니다. 제 인생에서 오직 한 명의 아들, 민준만이 있습니다. 민준이를 대학까지 공부시키고 도시로 내보내 일자리를 잡게 했습니다. 지금은 서연이라는 아내와 결혼해서 도심의 아파트에서 살고 있습니다. 듣자 하니 그럭저럭 부족함 없이 산다고 하더군요. 그날 저는 짐을 싸서 아이들을 보러 갔습니다. 시골에서 올라가는 길은 거의 4시간이 걸려서 피곤하면서도 설렜습니다. 며칠 머물며 집안이 따뜻해지길 바랐고 손도 좀 보태고 필요하면 며느리도 돌봐주려 했습니다. 그날 아침 아이들 집에 도착하니 서연이 문을 열고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저를 들여보냈습니다. 민준이는 소파에 앉아 휴대폰만 들여다보며 엄마 오셨어요? 한마디 하고 다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그냥 넘어갔습니다. 바쁜가 보다 싶었죠. 시골에서 가져온 짐을 내려놓았습니다. 전부 유기농 채소, 달걀, 집에서 키운 것들이었습니다. 서연은 고맙다며 그것들을 치웠습니다. 점심쯤 되어 서연이 부엌에 들어갔고 밥냄새가 퍼지니 저도 배가 고팠습니다. 도우려 했지만 서연이 엄마는 쉬세요. 제가 할 수 있어요. 라고 해서 저는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30분쯤 지나자 서연이 2개의 상을 내왔습니다. 하나는 식탁에 두고 뼈국, 고기조림, 볶은 채소, 김치가 올라가 있었습니다. 다른 상은 집구석의 작은 탁자에 두고 거기엔 모름국, 몇 조각의 두부부침, 그리고 작은 간장 그릇만 있었습니다. 저는 무슨 일인지 이해하지 못해 서연에게 물었습니다. 서연은 간단히 말했습니다. 엄마는 이쪽 상에서 드시는 게 편해요. 저희는 원래 따로 먹어요. 저는 잠시 멈칫하며 따로 먹는다는 게 무슨 뜻이니? 라고 물었습니다. 서연은 담담하게 네, 그냥 습관이에요. 저희 집에서도 그래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저는 민준이를 바라보며 뭔가 말하길 기다렸지만 그는 슬쩍 쳐다보고는 자기 상에서 반찬만 집어 먹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제 얼굴을 세게 때린 것 같았습니다. 평생 한 번의 가족 식사를 바랐을 뿐인데 이제는 구석에 따로 놓여 다른 상에서 다른 음식을 먹게 되었습니다. 작은 상 옆 의자에 앉아 젓가락을 잡았지만 손이 떨렸습니다. 밥이 목에 넘어가지 않고 눈물로도 간이 되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는 아이 키우며 애쓴 세월이 떠올랐습니다. 새벽에 논에 나가고 점심엔 밥 해주러 뛰어오고 저녁엔 또 일하러 나가고 밤엔 바느질로 돈을 더 벌었습니다. 모두 아이가 남에게 뒤지지 않게 하려고 했던 일입니다. 그날 식사는 조용하기만 했습니다. 아이들 상에서 나는 수저 소리가 또렷이 들렸고 제 모름국에 수저를 휘젓는 소리는 외로웠습니다. 다 먹기도 전에 일어나고 싶었습니다. 저녁에 서연은 집 끝방에서 쉬라고 했습니다. 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침대에 앉으니 마음이 돌덩이처럼 무거웠습니다. 단 한 끼 식사였을 뿐인데 저는 아들 집에서 남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오랜 친구 영숙에게 전화를 걸어 대충 이야기를 했습니다. 영숙은 화가 나서 옥순아, 피부치인데 그렇게 하다니? 너무 마음 아프다 고 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거리의 자동차 소리를 들으며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 집의 모든 것이 에어컨 소리, 하얀 조명, 섬유유연제 냄새까지 모두 낯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나 가족 모두를 위해 아침을 차리려 했지만 서연은 이미 부부만의 식사를 따로 준비해 두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민준이 출근하자 짐을 챙겨 아무 말 없이 나왔습니다. 서연이 제가 가방을 매는 걸 보고 놀라서 엄마, 어디 가세요? 라고 물었습니다. 저는 짧게 엄마 집에 간다 고 대답했습니다. 서연은 조심스럽게 엄마, 며칠 더 계시지 않으실래요? 라고 했지만 저는 입술을 꾹 다물고 엄마는 더 이상 따로 먹는 밥은 싫다 고 했습니다. 문을 나서며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밖은 햇볕이 따가웠지만 제 마음은 얼음장 같았습니다. 시골로 돌아가는 버스를 타며 이제는 아들 집에 제 자리가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골집에 도착해 낡고 색이 바랜 문을 열고 조용한 집에 들어섰습니다. 삐걱거리는 슬리퍼 소리가 바닥에 울릴 정도로 고요했습니다. 썩은 나무 냄새, 쌀독 냄새, 수십 년 된 옷장 냄새가 익숙하게 퍼졌지만 이상하게도 예전처럼 따뜻한 느낌이 들지 않았습니다. 집 가운데 대나무 의자에 앉아 차를 우려 한 모금 마셨는데 평소보다 더 쓰게 느껴졌습니다. 머릿속에는 어제의 밥상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부부에게는 정성스러운 상, 저에게는 소박한 상, 그 분리된 느낌은 단순히 식사의 문제가 아니라 저를 가족에서 떼어낸 보이지 않는 벽 같았습니다. 그날 오전, 저는 집안을 서성였습니다. 어디를 봐도 좁고 동시에 텅 빈 느낌이었습니다. 버릴 수 없는 추억 때문에 좁고 함께할 사람이 없어 허전했습니다. 문득 집을 팔까라는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영숙이 몇 번 이야기했던 중개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중개인은 반갑게 네, 집을 파시려고요? 주소 알려주시면 바로 보러 가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잠시 망설이다가 주소를 불러주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멍하니 앉아 있으니 한편으로는 대담해진 것 같고 한편으로는 내 인생의 일부를 배신하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집을 판다는 소문이 이웃에 빠르게 퍼졌습니다. 이웃순희 아주머니가 찾아와 옥순 씨, 팔고 어디로 가려고? 라고 물었습니다. 저는 읍내 시장 근처에서 방을 얻어 혼자 있지 않으려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팔려고 해? 라고 묻기에 밥상 이야기는 하지 않고 여기 사는 게 너무 외로워서요. 라고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날 밤 낡은 나무 침대에 누워 마당에서 귀뚜라미 우는 소리를 들으며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한편으로는 이 집을 남겨두고 돌아올 곳을 마련하고 싶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여기 남아있으면 더 슬퍼질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중개인에게 전화가 와서 집을 보러 오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주말에 보자고 했습니다. 모든 일이 너무 빨리 진행되어 저도 놀랐습니다. 저는 그저 이곳을 빨리 떠나고 싶었습니다. 매일 밤 어제의 밥상을 떠올리며 가슴이 답답해지는 일이 없었으면 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다시 한번 집안을 둘러보았습니다. 낡은 살림살이, 벽에 걸린 저와 남편의 옛날 결혼 사진, 남편이 짜던 대나무 바구니, 모두가 저를 바라보며 정말 떠날 거냐? 고 묻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제 마음의 대답은 분명했습니다. 가야 한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장바구니를 들고 시장에 가서 이것저것 사며 마음을 달래려 했습니다. 채소를 고르고 있는데 누군가 뒤에서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옥순. 돌아보니 오랜 친구 영숙 씨가 자전거를 짚고 얼굴에 땀이 송골송골 맺힌 채 서 있었다. 익숙한 그 쨍쨍한 목소리로 말했다. 집 판다더라? 나는 한숨을 쉬었다. 응, 아마 진짜 팔 거야. 여기 있으면 외롭고 더 이상 붙잡을 게 없어. 영숙 씨가 눈살을 찌푸리며 나를 한적한 곳으로 끌고 갔다. 그러지 마, 집은 생명 같은 거야. 팔면 완전히 없어지는 거라고. 무슨 일 있으면 나한테 말해. 화난다고 덜컥 결정하지 말고.
나는 잠시 머뭇거리다 민준이네 집에서 있었던 밥상 이야기를 다 털어놨다. 영숙 씨는 들을수록 얼굴이 붉어졌다. 세상에, 피부치한테 그런 식으로 하다니? 내가 당신이면 한바탕 소리쳤을 거야. 나는 씁쓸하게 웃었다. 소리친다고 뭐가 달라져? 그 애는 침묵을 택했고 나는 떠나기로 했어. 영숙 씨가 손을 내저었다. 근데 집 팔면 어디서 살아? 월세방이라도 얻으려고? 여기 삶에 익숙한데 밖에 나가서 버틸 수 있겠어? 나는 짧게 대답했다. 시장 가까운 20km 거리의 읍내야. 장도 보고 살기 편해. 영숙 씨는 한참 나를 바라보다 목소리를 낮췄다. 나도 예전에 자식들 무심해서 집 나간 적 있어. 그땐 내가 옳다고 생각했는데 새 집에 살다 보니 바람 불고 비 오면 내 집에 누워서 지붕에 비 떨어지는 소리가 그리웠어. 잘 생각해봐. 나는 침묵했지만 마음 한구석엔 여전히 돌덩이가 눌린 듯 했다. 영숙 씨 말이 맞다는 걸 알지만 자식 집에서 구석으로 밀려나는 처지를 도저히 삼킬 수 없었다. 시장 입구에서 헤어지며 영숙 씨가 당부했다. 중개인하고 연락은 계속해도 서두르지 말고 시간을 가져. 나는 고개를 끄덕여 안심시키고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서랍을 열고 수첩을 꺼내 적었다. 주말, 집 보러 오는 사람과 보기. 토요일 아침, 준호라는 중개인이 대나무 대문을 두드렸다. 나는 빗장을 열었다. 문이 익숙하게 삐걱 소리를 냈다. 준호가 웃으며 말했다. 네, 옥순 아주머니. 젊은 부부가 집 보러 왔어요. 뒤에는 현우 씨와 수지 씨, 30대 초반쯤 되어 보이는 부부가 3살쯤 된 여자아이를 데리고 있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문을 활짝 열어드렸다. 준호가 바로 말했다. 집이 깔끔하고 네모 반듯하고 시장 들어가기 좋아요. 이쪽 분들이 마음에 들어 하세요. 가격 바로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나는 평생 정든 집을 둘러보고 시장 시세보다 낮은 가격을 말했다. 담담하게 말했다. 빨리 팔 거라서 흥정은 안 해요. 준호가 눈썹을 올렸고 현우 씨가 아내를 쳐다보며 속삭였고 수지 씨는 아이를 안고 내가 쌀을 말리던 툇마루를 둘러보았다. 잠시 후 현우 씨가 말했다. 그 가격 확실하시면 저희도 동의합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렇게 빨리? 너무 빨라서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다. 준호가 준비해온 서류를 꺼내며 오후에 계약을 하자고 했다. 나는 대답했다. 네, 괜찮아요. 시간 돼요. 그들은 집을 한 바퀴 둘러보며 우물, 지붕, 벽에 물이 새는지 등을 물었다. 나는 간단히 대답했다. 숨기지도 과장하지도 않았다. 그들이 돌아갈 때 아이가 툇마루에 걸린 대나무 그네를 돌아보았다. 나는 아이 머리를 쓰다듬으며 웃었다. 이 그네에 누우면 아주 편해. 문이 닫히자 나는 집 한가운데 서 있었다. 모든 것이 갑자기 사람 소리를 삼킨 듯 조용해졌다. 나는 방으로 들어가 침대 밑에 둔 낡은 양철 상자를 꺼냈다. 거기엔 등기증, 서류가 들어 있었다. 상자에서는 오래된 종이 냄새가 났다. 나는 상자를 열고 바랜 결혼사진을 만졌다. 오래 붙잡지 않았다. 지금은 마음이 약해지면 안 된다. 서류를 천 가방에 넣고 끈을 단단히 묶었다. 정각 3시 모두 군청 공증사무소에 모였다. 나무 책상, 천장 선풍기, 붉은 도장. 여직원이 한 줄 한 줄 읽었다. 나는 멍하니 아까 툇마루에서 나를 보고 웃던 아이의 웃음소리만 떠올랐다. 모든 절차가 끝나고
현우 씨가 가방을 열어 계약금을 세었다. 새 지폐, 잉크 냄새가 났다. 나는 천천히 2번 돈을 세었다. 손이 약간 떨렸다. 나는 돈을 가방에 넣고 매듭을 묶어 가슴속에 집어넣었다. 먼저 안전하게. 수지 씨가 손을 내밀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 집 잘 지킬게요. 나는 악수를 하고 고개를 끄덕였다. 더 할 말이 없어 한마디만 남겼다. 따뜻하게 지켜줘요. 공증사무소를 나서니 저녁 햇살이 인도에 강하게 내리쬐었다. 준호가 물었다. 언제 이사 들어오면 될까요? 3일 뒤에요. 그때 열쇠도 드릴게요. 집에 돌아와 돈 가방을 서랍에 넣고 잠가서 안주머니에 열쇠를 넣었다. 그리고 짐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헌 신문을 펼쳐 겨울옷은 한쪽, 여름옷은 한쪽으로 나눴다. 너무 낡은 옷은 폐지 줍는 사람에게 주려고 따로 접었다. 남편이 환절기마다 쓰던 이끼색 담요에선 오래된 바람 냄새가 났다. 나는 그것을 따로 상자에 담아 영숙 씨에게 맡기기로 했다. 남편이 좋아하던 도자기 찻주전자도 함께. 너무 무거운 것은 가져가지 못하지만 버릴 수는 없었다. 3년차를 모는 재호 씨에게 전화를 걸었다. 내일 아침에 와서 몇 상자만 영숙 씨 댁까지 옮겨줘요. 네, 내일 아침 7시에 갈게요. 전화를 끊고 나는 벽에 걸린 결혼사진을 떼었다. 녹슨 못이 박혀 있어 힘을 줘야 했고 손이 긁혔다. 아프다고 소리내지 않았다. 사진을 떼어내자 먼지가 살짝 떨어졌다. 나는 먼지를 불고 사진을 종이에 싸서 볼펜으로 썼다. 영숙 보관, 옥순이 필요하면 찾음. 나는 빠르고 단호하게 적었다. 밤에 영숙 씨에게 전화를 걸었다. 내일 짐 좀 맡길게. 가져와요. 집에 자리 있어. 고마워요. 옥순 씨, 팔긴 팔았지만 너무 스스로 힘들게 하지 말아요. 알아요. 그날 밤 나는 집을 닦았다. 침대 다리, 문턱, 남편이 쓸던 벽돌 틈까지 닦았다. 들보에 처진 거미줄을 모아 마당에서 태웠다. 불꽃이 잠깐 타올랐다 꺼지고 연기가 남았다. 나는 아무 생각 없이 바라봤다. 손을 바쁘게 움직여야 마음이 흔들리지 않을 것 같았다. 늦게 잠들었다. 잠들었다기보단 귀뚜라미 소리 속에 잠깐 눈을 붙인 셈이다. 바람이 창문을 스치며 머리카락을 건드렸다. 나는 눈을 떠 달빛이 마루를 쓸고 지나가는 모습을 봤다. 어떤 밤은 한평생보다 길다. 아침, 재호 씨가 제 시간에 왔다. 나는 짐을 싸서 한 상자씩 3륜차에 실었다. 땀이 목덜미에 맺혔지만 손을 멈추지 않았다. 문을 잠그고 빗장을 내렸다. 차를 따라 영숙 씨 집으로 갔다. 그는 말없이 상자를 받아 방 한구석에 잘 놓았다. 물 한 병을 건네주었고 나는 단숨에 마셨다. 밥 먹고 가지 그래? 아니, 나머지 정리하러 갈게. 점심에 나는 집에 돌아와서 찬장을 열고 남은 것들을 모았다. 냄비, 그릇, 접시는 쓸 만큼만 남기고 나머지는 깨끗이 닦아 묶어서 골목 입구에 있는 유치원 선생님께 드렸다. 그분은 아이들에게 자주 음식을 해주신다. 내가 가져다 주자 선생님은 무척 기뻐하셨다. 나는 말했다. 부엌을 따뜻하게 쓰세요. 이틀이 이상하게도 빨리 지나갔다. 인수인계 날이 다가오자 나는 준호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 시간을 확인했다. 그날 오후 나는 손에 열쇠 뭉치를 들고 서로 부딪혀 나는 딸랑거리는 소리를 들었다.
이 소리는 내가 40해 동안 들어온 소리다. 나는 열쇠를 돌려 문을 열었다. 집안의 냄새는 여전했다. 나는 마지막으로 한 바퀴 돌았다. 벽을 어루만지지도, 기둥을 앉지도, 울지도 않았다. 그저 방마다 다니며 불이 켜져 있지 않은지 확인하려고 스위치를 켰다 껐다. 마당에 나가 수도꼭지를 잠갔다. 부엌에 들어가 행주를 반으로 접어 단정히 놓았다. 약속한 시간에 준호와 현우 부부, 수지가 도착했다. 그들은 자물쇠를 교체할 수리공과 함께 왔다. 나는 열쇠 뭉치를 건네고 현우가 받아서 고개를 숙였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저희가 가족처럼 이 집을 잘 돌볼게요. 그래, 잘 돌봐줘. 집이 춥지 않게. 우리는 인수인계서를 작성했다. 준호가 항목을 하나하나 읽고 나는 서명했다. 펜이 종이에 닿는 소리는 퍽퍽했다. 다 끝나고 준호가 나를 버스 정류장까지 데려다 주겠다고 했다. 나는 거절하지 않았다. 차 안에서 나는 천을 가슴에 안고 있었다. 바람이 옥수수밭과 오래된 타마린드 나무 사이로 불었다. 나는 스스로에게 말했다. 뒤돌아보지 말자. 차가 정류장에 멈췄다. 나는 표를 샀다. 가장 가까운 시내행. 기다리며 영숙 씨에게 문자를 보냈다. 인수인계 끝났어. 나 간다. 그분이 답했다. 도착하면 연락해. 내가 갈게. 차가 출발했다. 나는 창문에 머리를 기대었다. 양철 지붕들이 점점 멀어지고 대나무 울타리도 멀어지고 상상 속의 대나무 대문도 멀어졌다. 나는 천 가방을 열어 돈을 세고 5단에 깊이 넣었다. 안전이 우선이다. 나는 다짐했다. 더는 뒤돌아보지 않는다. 시내에 도착해 나는 시장 뒤쪽의 작은 하숙방을 빌렸다. 주인 미경 씨가 열쇠를 주며 이것저것 당부했다. 나는 가방을 내려놓고 자물쇠와 수도, 전기레인지를 시험했다. 정류장에서 급히 산 찹쌀밥을 풀어 몇 입 먹었다. 맛은 없었지만 배는 불렀다. 저녁이 되어 내가 가져온 헌 돗자리를 깔고 방 한가운데 앉아 종이에 내일 살 것과 할 일을 적었다. 내일 작은 냄비, 주전자, 빨래통 사기, 방 청소, 문 단속 잘하기, 영숙 씨에게 물건 더 보내기. 밤이 되어 나는 씻고 창문을 조금 열어 바람을 들였다가 다시 닫았다. 방 안은 벌레 소리도 없고 오토바이 소리만 골목에서 들린다. 나는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 눈이 시큰하지만 눈물은 흐르지 않았다. 나는 오래된 줄 하나를 잘랐다. 가장 아픈 줄이다. 그날 밤 나는 잠이 잘 오지 않았다. 가슴이 가벼우면서도 저렸다. 둘째 날 저녁 하숙방 바닥을 막 닦고 있는데 전화가 울렸다. 화면에 민준이라는 이름이 떴다. 나는 몇 초간 가만히 섰다. 심장은 느리게, 무겁게 뛰었다. 나는 전화를 받았다. 엄마, 엄마 진짜 집 팔았어? 응, 팔았어. 저쪽은 말이 없고 숨소리만 들렸다. 나는 작은 스피커를 통해 아들의 숨결을 들으며 우리 사이의 거리가 평생만큼 멀게 느껴졌다. 왜 이렇게 급하게 했어, 엄마? 아들은 침착하게 말하려 애썼다. 엄마, 나한테 화나서 그런 거지? 화만으론 집 못 팔아. 슬퍼야 팔지. 한마디가 돌처럼 떨어졌다. 나는 화내려고 한 게 아니라 이해시키려고 말했다. 아들은 바로 대답하지 못했다. 나는 말을 이었다. 집은 계약 끝났고
열쇠도 넘겼어. 엄마는 시내 하숙방에 있어. 엄마, 우리랑 같이 살자. 하숙하지 말고. 같이 한 밥상에서 밥 먹는 집이어야 엄마가 가지. 이번엔 저쪽이 아주 조용히 움직였다. 아마 고개를 돌렸을 것이다. 우리는 둘 다 안다. 한 밥상이란 단순히 식탁이나 냄비가 아니라 집안에서 평등하고 따뜻한 자리라는 걸. 엄마, 기회를 줘. 기회는 내가 만드는 거야. 말로 구하지 마. 나는 아들이 더 말하기 전에 전화를 끊었다. 나는 전화를 책상 위에 놓았다. 책상이 아주 약하게 흔들렸다. 나는 숨을 한 번 들이쉬고 창문을 열어 바람을 들였다가 다시 닫았다. 나는 울고 싶지 않았다. 울면 눈만 흐려지고 손이 떨리고 아직 할 일이 남아있다. 나는 수첩을 꺼내 지출 항목을 하나 더 적었다. 보조문 걸쇠 사기, 자물쇠 교체. 이름 붙은 일들은 덜 불안하다. 나는 막마른 옷을 개며 한 장 한 장이 지난 장을 접는 것처럼 느꼈다. 옷을 개다가 다시 전화가 울렸다. 문자였다. 민준이었다. 엄마, 그날 내가 나서지 못해서 미안해. 아내가 화낼까, 싸울까봐 겁났어. 내가 잘못했어. 엄마가 그리워. 나는 한 글자씩 천천히 읽었다. 미안해라는 말이 늦은 빗방울처럼 떨어졌다. 나는 화면을 한 번 더 밝히고 껐다. 아직 답하지 않았다. 말만으론 부족하다. 나는 아들이 손으로 행동하는 걸 보고 싶었다. 그날 밤 나는 달걀국을 간단히 끓여 가지나물과 먹었다. 간은 딱 맞았고 목도 따뜻해졌다. 나는 까다롭지 않다. 나는 그릇을 들고 문가에 앉아 어두운 골목을 바라봤다. 가끔 발소리가 지나갔다. 나는 내 마음의 숨소리를 들었다. 침묵도 하나의 약이다. 9시쯤 민준이 다시 전화했다. 나는 받았다. 이번 주말에 엄마 보러 고향에 갈게. 차 몰고 갈 테니까 우리 얘기하자. 필요 없어. 엄마는 이제 고향에 없어. 그럼 내가 하숙방으로 갈게. 직접 말하고 싶어. 오고 싶으면 와도 돼. 하지만 오기 전에 내 집에서 밥상 제대로 차려. 같이 먹게 되면 그때 만나자. 나는 또박또박 말했다. 소리 지르지 않았다. 조건을 사실로 말했다. 이 일엔 누구도 대신 값을 치러주지 않는다. 아들은 말이 없었다. 나는 오래 들었고 결국 아들이 먼저 전화를 끊었다. 하숙방은 다시 고요해졌다. 미니 냉장고가 고양이 숨소리처럼 작게 울렸다. 나는 그릇을 씻고 정리하고 문을 잠그고 불을 껐다. 돗자리에 누웠다. 두 손을 배 위에 올렸다. 심장은 일정하게 뛰었다. 밤은 평소보다 길지 않았고 다만 더 선명했다. 아침 일찍 나는 시장에 가서 작은 알루미늄 냄비 하나, 파란 빨래통, 문걸쇠, 빨랫줄을 샀다. 가게 주인이 물었다. 이사 온 지 얼마 안 되셨죠? 네, 얼마 안 됐어요. 여기 좋아요. 시장도 가깝고 도둑도 적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고 돈을 내고 물건을 안고 돌아왔다. 골목에 들어서니 채소 장수 복순 아주머니가 수쿠리를 메고 있었다. 아주머니가 턱짓했다. 언제 한번 내 가게로 오세요. 싱싱한 채소 챙겨드릴게. 집에서 가져온 달걀로 채소 바꿔도 돼요? 그럼요. 바꿔 먹으면 더 맛있죠.
맛있게 먹는다는 말이 내 안 깊은 곳을 건드렸다. 맛있게 먹는다는 건 함께 먹는다는 뜻이다. 나는 웃었고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다. 방에 돌아와 자물쇠를 교체하고 문걸쇠를 달았다. 내 손은 단단했고 떨리지 않았다. 벽두고리에 빨랫줄을 연결해 어젯밤에 빨아둔 셔츠를 널었다. 나는 부엌 한 구석을 치우고 전기레인지를 빨간 벽돌 2장 위에 올려 건조하게 했다. 자잘한 일이 많아서 손을 멈추지 않고 계속했다. 할수록 마음의 빈자리가 조금씩 채워졌다. 점심 무렵 휴대전화가 다시 켜졌다. 이번에는 긴 메시지였다. 민준이 썼다. 엄마가 아픈 거 알아요. 엄마가 한상이라고 문자 보낸 걸 다시 읽었어요. 엄마가 뭘 원하는지 알겠어요. 엄마한테 약속할게요. 오늘부터 우리 집엔 한상만 있어요. 서연이한테도 말할 거예요. 그동안 아무 말 안 해서 미안해요. 엄마가 기회를 준다면 이번 주말에 올라갈게요. 엄마를 데리러 가는 게 아니라 엄마한테 다시 아들 노릇 배우러 가는 거예요. 나는 끝까지 읽었다. 휴대전화를 내려놓고 스스로에게 물었다. 다시 아들 노릇 배우기가 뭘까? 배우려면 교재도, 실습도, 시험도 있어야 한다. 나는 선생님이 아니지만 합격과 불합격이 뭔지는 안다. 아직 답장하지 않았다. 그냥 두었다. 오늘 저녁 그들의 밥상이 어떤지 보고 나서 무엇이든 답하려 했다. 밥을 짓기 시작했다. 나는 애호박을 썰고 달걀을 깨서 후추를 조금 뿌렸다. 프라이팬에서 지글지글 소리가 나자 마음이 놓였다. 혼자 먹는 밥상이지만 나는 그릇과 젓가락을 손님 맞이하듯 모두 차렸다. 누구를 초대하려는 게 아니다. 스스로에게 상기시키려는 것이다. 나도 한 상 받을 자격이 충분하다고, 비록 혼자라도. 천천히 밥을 먹고 그릇을 깨끗이 씻고 행주를 줄에 널었다. 오후 초입, 영숙 씨가 전화를 걸어왔다. 조급한 목소리였다. 아들 쪽은 어때? 걔가 사과했어. 바꾼다고 약속했어. 약속은 쉽지. 나는 행동만 필요해. 나도 그래. 그녀가 한숨을 쉬었다. 걔가 올라오면 그냥 가만히 있어. 먼저 말하게 해. 마음 약해지지 마. 알아. 쉽게 약해지지 않을 거야. 전화를 끊고 나는 허리를 곧게 펴고 천천히 호흡하며 10까지 세었다. 내 말을 무겁게 하지만 날카롭게 하지 않으려는 연습이었다. 무거운 건 진심이기 때문이다. 해질 무렵 나는 골목 초입시장에 가서 다시 액젓을 샀다. 집에 막 돌아왔을 때 전화가 울렸다. 민준이 영상통화를 걸었다. 나는 끊었다. 나는 얼굴이 아니라 밥상을 보고 싶었다. 곧이어 사진 한 장이 도착했다. 그 집 식탁, 가운데는 된장찌개, 생선조림 접시, 데친 채소 접시. 3개의 밥그릇이 나란히 놓여 있고 보조상은 없었다. 메시지가 함께 왔다. 한 상 차렸어요. 서연이랑 같이 먹으려고 기다리고 있어요. 엄마, 영상 켜서 봐도 돼요? 나는 오랫동안 사진을 들여다봤다. 사진도 때로는 증거일 수 있다. 하지만 나는 사진 한 장보다 더 많은 걸 원했다. 나는 답장했다. 다 먹고 같이 설거지해. 내일도 그대로 유지해. 읽음 표시만 떴고 답은 없었다. 나는 휴대전화를 치우고 녹차를 우려 작은 잔에 따랐다. 차는 처음엔 쓴맛, 나중엔 단맛이 난다.
집안일도 마찬가지다. 밤이 되어 민준이 전화했다. 나는 받았다. 서연이 왔어요. 엄마. 둘이 같이 밥 먹었어요. 서연이랑 얘기했어요. 싸움은 조금 했지만 끝났어요. 제가 설거지했어요. 잘했다. 엄마, 이번 주말에 엄마 데리러 집에 가도 돼요? 나는 예전 집엔 안 돌아가. 한 상차리는 집에만 갈 거야. 나는 잠시 멈췄다가 덧붙였다. 올라와도 돼. 하지만 나는 아직 안 돌아가. 상대방이 잠시 멈췄다. 네, 이해해요. 토요일 아침에 올라갈게요. 엄마가 좋아하는 음식 조금 챙겨갈게요. 나는 전화를 끊고 벽에 기대 앉았다. 내가 걔를 벌 주는 게 아니다. 나는 밥상의 가치를 가르치는 중이다. 가치는 돈이 아니라 마음에 있다. 밤이 깊었다. 나는 집한 돈을 다시 세어 두꺼운 봉투 3개로 나눴다. 자취방 3달치. 긴급, 병원, 이동. 손대지 마, 예비용. 볼펜으로 단호하게 써두었다. 이 돈에 대해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민준에게도, 서연에게도. 나는 더 이상 구걸하는 자리에 돌아가지 않으려고 간직했다. 불을 끄고 작은 취침등 하나만 남겼다. 누워서 아주 작게 심장에게 말하듯 혼잣말했다. 나는 곧게 서기로 했다. 짧은 말이지만 진심이다. 그 다음날 아침 민준이 메시지를 보냈다. 버스표 샀어요. 토요일 아침 7시에 도착해요. 나는 응만 눌렀다. 응이라는 단어는 쌀알만큼 작지만 그 안에는 내가 이제 막 밀어낸 산더미 같은 돌덩이가 들어있다. 나는 평소보다 더 일찍 일어나 방을 다시 쓸고 물을 끓이고 차를 우리고 3개의 그릇을 미리 차려두었다. 먹으려는 게 아니라 그저 바라보며 기억하려는 것이다. 한 상은 그릇을 어떻게 놓느냐에서 시작한다. 문을 열어 햇빛을 한참 들였다가 다시 닫았다. 아침 바람은 시원했다. 방 한가운데 서서 2 손을 뒤로 모으고 내 심장 소리를 들었다. 어제보다 더 단단했다. 지금 내게 필요한 건 그거 하나뿐이다. 나는 문을 잠갔다. 도망가는 게 아니다. 나는 기다린다. 하지만 용서를 기다리는 게 아니다. 나는 확인하려고 기다린다. 직접 내 눈으로 보려 한다. 그 한 상이 그저 순간의 사진이 아니길. 그것이 삶의 리듬이길. 나는 속으로 다짐했다. 내가 배우는 첫 번째 수업은 토요일 아침 식사다. 그리고 나는 앉아서 차를 따르고 살짝 불어 마셨다. 녹차의 향이 은은하게 퍼졌다. 한 모금 머금으니 처음엔 쓰고 끝은 달았다. 나는 미소 지었다. 나는 조용한 복수를 시작했다. 나 자신에게 잘해주며 상대가 바뀌길 바라면서 그리고 내 이야기를 이어가기 전에 영상의 좋아요, 채널 구독, 알림 설정을 눌러 제인과의 복수 채널의 따뜻하고 깊은 가족 이야기를 놓치지 마세요.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야기로 돌아가서 토요일 아침 나는 새벽부터 일어났다. 어제 준비해둔 3개의 그릇을 다시 닦아 부엌 한 구석에 가지런히 놓았다. 전날 밤 우려둔 녹차는 향이 은은했다. 창문을 살짝 열자 골목 입구에서 빵 냄새가 바람을 타고 들어왔다. 7시 10분 전 전화가 울렸다. 민준이 말했다. 엄마,
나 골목 입구에 도착했어요. 나는 바로 대답하지 않고 도착하면 문 두드려. 5분 뒤 노크 소리가 들렸다. 문을 열자 민준이 서 있었다. 한 손엔 고기와 생선, 한 손엔 채소가 담긴 봉투를 들고 그 얼굴엔 기쁨과 걱정이 동시에 있었다. 나는 비켜섰다. 초대하지도 막지도 않았다. 민주는 들어와 가방을 식탁에 내려놓았다. 엄마, 맥이랑 고구마 순, 단호박 샀어요. 엄마가 좋아하는 것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샀으면 내가 직접 해. 민주는 잠시 멈칫했다. 엄마 도와줄게요. 아니, 내가 다 해. 나는 보기만 할게. 나는 대나무 의자에 앉아 지켜봤다. 민주는 부엌에서 칼을 찾고 채소를 씻고 분주했다. 내 기억보다 서툴렀지만 손은 멈추지 않았다. 30분쯤 지나자 단호박국 냄새가 퍼지고 생선조림 냄새가 은은하게 났다. 민주는 밥상을 차렸다. 3개의 그릇, 3쌍의 젓가락. 진짜 한 상이었다. 엄마, 한번 드셔보세요. 나는 생선 한 조각을 집어 맛을 보았다. 그럭저럭이었지만 칭찬하지는 않았다. 나는 천천히 먹으며 맞은편에서 먹는 그 아이를 바라봤다. 이번에는 그 아이의 시선이 피하지 않았다. 다 먹고 나서 아이는 스스로 그릇을 모아 깨끗이 씻고 닦아 말리고 정리했다. 다 씻고 나서 아이는 앉아 천천히 말했다. 엄마, 내가 잘못했어. 다시는 엄마 혼자 밥 먹게 하지 않을게. 서연이한테도 말했어. 엄마가 오시면 온 가족이 한 상에서 같이 먹자고 했어. 서연이가 동의하지 않으면 내가 직접 요리해서 엄마와 같이 먹을게. 나는 몇 초간 침묵하다가 말했다. 약속은 쉽지. 엄마는 내가 행동하는 걸 봐야 해. 3달 후에 다시 올 거야. 아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반대하지 않았다. 우리는 잠시 더 앉아 있었고 골목 밖에서 들려오는 차 소리만 들렸다. 아이가 일어나 인사하고 돌아갈 때 나는 문까지 배웅했지만 안아주지도 붙잡지도 않았다. 다음에 올 때는 음식만 말고 이야기 하나도 가져와라. 아이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문을 닫고 나무 문에 기대어 한숨을 쉬었다. 시험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었다. 민준이 다녀간 뒤 하숙 첫 아침, 나는 닭 우는 소리보다 먼저 일어났다. 물을 끓이고 주전자를 헹구고 차를 우렸다. 작은 일이지만 나는 습관을 지켰다. 나는 노트에 3줄을 썼다. 아침밥만 2,000동, 채소 10,000동. 잔돈 예비. 나는 한 푼 한 푼 기록하기로 결심했다. 기록해서 잊지 않으려고. 나는 바구니를 들고 시장에 나갔다. 복순 아주머니가 나를 보자마자 불렀다. 이른 아침이네. 오늘 채소가 연하구먼. 달걀로 채소 좀 바꿔도 될까요? 그럼 가져온 만큼 다 바꿔주지. 나는 달걀 6알을 내밀었다. 아주머니는 채소를 달고 부추 한 줌을 더 얹어주며 말했다. 부추는 국에 넣으면 향이 좋아. 돈 안 받을게. 돈 안 받는 건 안 받아요. 기억만 덜어주시고 채소는 덜지 마세요. 복순 아주머니가 웃었고 나도 따라 웃었다. 마음이 가벼워지는 웃음이었다. 방으로 돌아와 나는 정성껏 채소를 씻고 잘게 썰어 부추국을 끓였다. 마른 조기조림 접시도 하나 더했다. 밥을 퍼서 상을 차렸다. 지난번처럼 정확히 3개의 그릇. 3사람이 먹으라는 게 아니라 한 상이 어떤 모습인지 기억하려고.
담담하게 바라봤다. 천천히 먹고 깨끗이 씻고 수건을 널고 부엌을 정리했다. 점심 무렵 집주인 미경 씨가 문을 두드렸다. 오늘 밤 9시쯤 수도관 공사로 1시간 정도 물이 끊겨요. 미리 물 좀 받아두세요. 응, 고마워요. 공사할 때는 안쪽 대문 잠그는 거 잊지 마요. 네, 기억할게요. 아, 옆방에 젊은 부부가 새로 이사 왔는데 밤에 좀 시끄러울 수도 있어요. 불편하면 말씀하세요. 아니에요. 식구가 많아야 집이 즐겁죠. 나는 다시 주전자에 물을 부었다. 창문 너머로 골목 맞은편 내 식구가 한 상을 들고 마루에 나와 다정히 앉았다. 국그릇 두드리는 소리, 조용한 웃음소리. 나는 똑똑히 들었다. 자세히 바라보다가 꿀꺽 침을 삼켰다. 나는 커튼을 내렸다. 예전처럼 약해지지 않기로 했다. 저녁에 나는 국반을 복순 아주머니께 가져갔다. 따뜻할 때 드세요. 아이고, 요리 솜씨가 대단하네. 평생 남을 위해 요리하다가 이제야 나를 위해 요리해요. 복순 아주머니가 허리에 손을 얹고 웃었다. 나를 위해 요리하는 게 제일 어려워.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나를 위해 요리하는 게 가장 어렵다. 방으로 돌아와 나는 지난번에 나눠둔 봉투 3개를 꺼냈다. 긴급 봉투에는 5장을 더 넣고 하숙 봉투에서는 2장을 뺐다. 봉투의 위치도 바꿨다. 주봉투는 베개 안에, 긴급 봉투는 허리춤에, 예비 봉투는 반쯤 부서진 서랍에 숨겼다. 벽에 쪽지를 붙였다. 누구에게도 돈 빌려주지 말 것, 서류에 서명하지 말 것, 두상 있는 곳에는 가지 말 것. 나는 스스로에게 다짐하는 것이 부끄럽지 않았다. 이른이 되었지만 나는 여전히 규율이 필요하다. 밤이 되자 옆방 부부가 다투기 시작했다. 여자의 목소리는 높고 남자는 거칠었다. 나는 일어나 문을 살짝 열었다가 다시 닫았다. 끼어들지 않았다. 나는 묽은 죽을 끓여 소리가 완전히 잦아든 뒤 문을 두드렸다. 뜨거운 죽이에요. 드시고 속 좀 데우세요. 아내가 문을 조금 열고 눈이 빨갰다. 나는 죽을 건네며 조용히 말했다. 드시고 주무세요. 내일 생각해요. 밤은 무거워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네, 라고 작게 답했다. 나는 돌아와 문을 잠갔다. 더 이상 조언하지 않았다. 나는 충분히 가까운 사이가 아니니까. 나는 그저 할 만큼만 했다. 한밤중 골목 끝에서 차가 시끄럽게 엔진을 울렸다. 나는 벌떡 일어나 슬리퍼를 신고 귀를 문에 대고 소리를 들었다. 의심스러운 건 없었다. 나는 문고리를 하나 더 걸었다. 다시 누웠지만 손은 허리 뒤에 붙인 봉투의 단단함을 느끼고 있었다. 점점 안심이 되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더 일찍 일어났다. 물을 끓이고 수건을 적셔 바닥을 닦고 셔츠 2벌을 손빨래해 줄에 널었다. 작은 고구마 몇 개를 삶아 깨소금에 찍어 먹었다. 2개를 먹고 남은 건 복순 아주머니께 나눠드렸다. 아주머니는 채소를 다듬으며 물었다. 아들 소식은 있어? 약속했어요. 나는 그 아이의 손이 하는 걸 기다려요. 말은 보지 않아요. 그래야지. 나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집안 이야기는 간직하기로 했다. 말이 많으면 마음이 어지러워지니까. 나는 조용하지만 단단해야 했다. 점심 무렵 미경 씨가 나를 불렀다. 전기요금 고지서 왔어요. 이번 달은 지난달보다 조금 더 나왔네요.
잊어버리기 전에 바로 낼게요. 네, 감사합니다. 필요하신 거 있으면 말씀하세요. 요금을 내고 다시 장부를 정리했다. 불필요한 2가지, 새 도자기 주전자 세트와 꽃무늬 식탁보를 지웠다. 스스로에게 말했다. 예쁜 건 아직 필요 없어. 단단해야 해. 빨간 펜으로 단단함을 동그라미 치고 굵게 긋고. 늦은 오후, 비가 쏟아졌다. 비가 많이 내렸다. 축축한 냄새가 집 안으로 들어왔다. 나는 커튼을 치고 빨래를 걷었다. 고구마를 다시 삶아 저녁에 먹으려고 남겨두었다. 불을 다시 켜고 약하게 줄였다. 나는 골목 밖을 뛰어다니는 아이들 발소리와 물장난치는 웃음소리를 들었다. 미소를 지었지만 밖을 내다보지는 않았다. 나는 스스로를 조용히 지켰다. 6시쯤 민준이 짧은 문자를 보냈다. 엄마, 밥 드셨어요? 나는 바로 답하지 않았다. 핸드폰을 내려놓고 국을 한 그릇 떠서 후추를 뿌렸다. 다 먹은 뒤 그릇을 씻고 수건을 걸었다. 모든 걸 마친 뒤에야 답장을 썼다. 응. 너도 한 상에 같이 먹었니? 아이는 한 글자로 답했다. 응. 나는 다시 물었다. 내일도? 매일 한 상이야. 나는 핸드폰을 서랍에 넣고 더 이상 답하지 않았다. 매일이라는 말이 진짜인지 아닌지는 곧 드러날 것이다. 밤, 옆방 부부가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다. 어머님, 어제 시끄러워서 죄송해요. 죽도 감사해요. 그래, 든든히 먹고 잘 자고 싸움은 줄여. 서로 힘들어져. 네. 그들은 망고 한 봉지를 내밀었다. 이거 드세요. 선물은 안 받아요. 내일 채소로 바꿔요. 그들은 머뭇거렸지만 나는 뜻을 굽히지 않았다. 나는 누구에게도 빚지지 않는다. 나는 빚지지 않는 연습을 한다. 밤 9시, 물이 정확히 끊겼다. 나는 미리 받아둔 물을 양동이에 담아두었다. 한 컵을 따라 얼굴과 발을 씻고 침대에 앉았다. 바늘과 실을 꺼내 잠옷바지 솔기를 꿰맸다. 바느질이 고르고 내 손은 아직 충분히 단단했다. 나는 다시 물 흐르는 소리를 들을 때까지 일을 하고 물건을 치웠다. 자기 전에 나는 수첩에 썼다. 오늘은 울지 않았다. 그리고 한 줄 더. 동정을 구하지 않았다. 나는 수첩을 덮고 스탠드를 불어서 끄고 방은 어둡게 가라앉았다. 나는 눈을 감고 속으로 되뇌었다. 나는 나를 스스로 구한다. 다음 날 아침, 나는 몇 개의 고구마를 청가방에 담아 복순 아주머니의 가게에 들렀다. 아주머니는 웃으며 고구마가 쫄깃하다고 칭찬했다. 나는 아주머니에게 시간제로 청소할 사람을 소개해달라고 부탁했다. 한 달에 한 번 욕실을 깨끗이 청소해줄 사람이 필요해요. 내 조카를 부르게. 그 애 부지런해. 벽은 닦지 않아도 되고 바닥만 문질러주고 배수관만 잘 씻어주세요. 꼼꼼하게 해주면 돈은 깎지 않을게요. 그래, 그렇게 말하면 그 애도 기뻐할 거야. 나는 돌아와서 나무 선반을 벽에 바짝 붙이고 그 위에 그릇 3개를 가지런히 놓고 대나무 젓가락 한 쌍을 곧게 걸었다. 나는 부엌 벽에 종이 한 장을 더 붙였다. 어디서든 한 상. 나는 한 걸음 물러서서 파란 먹물 글씨가 마르는 것을 바라봤다. 허리를 펴고 손을 허리에 얹고 깊이 숨을 들이쉬었다. 저녁 무렵 나는 미경 씨가 뒷문 자물쇠를 만지작거리는 것을 보았다. 나는 펜치를 들고 나갔다. 제가 잡아드릴게요.
제가 나사를 조일게요. 어머, 이런 것도 할 줄 아세요? 평생 해왔던 일이죠. 나는 두 바퀴를 조이고 괜찮았다. 그녀는 웃으며 두 손을 모았다. 제가 다음에 국수 한 그릇 대접할게요. 아니에요. 내일 쓰지 않는 대야 하나만 주세요. 욕실 청소용으로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작은 일이지만 나는 기뻤다. 나는 받을 만한 것을 받고 갚아야 할 것을 갚는 연습을 했다. 늦은 밤, 비가 완전히 그쳤다. 나는 돗자리를 펴고 베개를 조금 더 높였다. 나는 손을 배 위에 얹고 등 뒤에 붙인 봉투가 그대로 있는 것을 느꼈다. 나는 고르게 숨을 쉬었다. 나는 작게, 마치 스스로에게 다짐하듯 말했다. 이제 아무도 나를 구석으로 밀어내지 못한다. 나는 불을 끄고 방은 조용해졌다. 심장이 고르게 뛴다. 잠이 어제보다 더 빨리 찾아왔다. 나는 내가 한 걸음 더 나아갔음을 알았다. 길지는 않지만 확실했다. 일요일 아침, 나는 5시에 일어났다. 창문을 열자 막 비가 그친 하늘이 보이고 흙내음이 방 안으로 스며들었다. 나는 차를 우려 작은 잔에 따라 한 모금 마신 뒤 바구니를 들고 시장에 갔다. 복순 아주머니는 이미 채소를 다 진열해 두었다. 나는 달걀 몇 개를 시금치 한 단과 토마토 몇 개로 바꿨다. 아주머니가 물었다. 오늘은 뭐 끓이실 건가요? 시금치국에 토마토, 마른 생선 조금 넣을 거예요. 이야, 듣기만 해도 먹고 싶네. 나는 웃으며 장을 봐 돌아왔다. 오는 길에 미경 씨가 마당을 쓸고 있었다. 그녀가 말했다. 아주머니, 오늘 오후에 자선단체가 와서 어려운 집에 선물을 나눠준대요. 혹시 받으시려면 신청하세요. 고마워요. 하지만 저는 충분해요. 더 필요한 분께 양보할게요. 방에 돌아와 나는 채소를 씻고 국을 끓이고 생선을 졸였다. 딱 3개의 그릇을 상에 놓았다. 혼자 살기 시작한 날부터 지켜온 습관이다. 식사가 끝나고 나는 수첩에 적었다. 아침, 고구마 플러스 깨소금, 점심, 시금치 플러스 마른 생선. 이 일은 시간이 많이 들지 않지만 나는 내가 삶을 통제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오후 초에 민준이 메시지를 보냈다. 오늘 엄마 시간 괜찮아요? 나는 답했다. 빨래하느라 바빠. 곧바로 전화가 왔다. 저랑 서연이 잠깐 들러도 돼요? 와도 돼. 하지만 기억해. 한상이야. 저편에서 그가 조용히 웃는 소리가 들렸다. 알았어요. 1시간쯤 지나 두 부부가 도착했다. 서연은 과일 바구니를 들고 민주는 쌀가마니를 들었다. 나는 몸을 비켜서 손을 내밀지 않았다. 물건은 상 위에 두세요. 먹고 싶은 사람은 스스로 덜고 쓸 사람은 스스로 요리하세요. 두 사람은 잠시 머뭇거렸지만 그대로 따랐다. 서연은 방 안을 둘러보다가 내가 벽에 붙인 어디서든 한상이라는 종이를 보았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민준을 도와 채소를 씻었다. 나는 대나무 의자에 앉아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날 밥상은 단출했다. 시금치국, 마른 생선, 계란부침 한 접시. 3사람이 나란히 앉아 아무도 떨어지지 않았다. 나는 말을 아끼고 천천히 먹으며 숟가락이 그릇에 닿는 소리를 들었다. 식사 후 민준과 서연은 설거지하고 상을 닦고 바닥을 쓸었다. 집에 돌아가기 전 민준이 물었다. 엄마, 다음 주에 또 올게요. 그래. 하지만 집에서 한 약속 꼭 지켜.
서연이 머뭇거리며 말했다. 엄마, 죄송해요. 사과만으로 밥상은 지켜지지 않아. 행동만이 지켜. 그녀는 입술을 깨물고 고개를 끄덕였다. 두 사람은 돌아갔고 나는 문을 닫고 한참을 가만히 서 있었다. 내 마음엔 여전히 의심이 남아 있었지만 오늘은 작은 희망의 빛이 보였다. 나는 차를 따라 한 모금 마시고 수첩에 적었다. 오늘은 함께 먹었음. 아직 완전히 믿지는 않음. 그날 아침 나는 쌀을 씻고 있는데 문을 똑똑 두드리는 소리가 났다. 손을 닦고 문을 열자 한 우편 배달원이 연한 노란 봉투를 내밀었다. 옥순 씨 앞으로 온 편지입니다. 보낸 사람, 민준. 나는 잠시 멈칫했다. 가슴이 북처럼 울렸다. 나는 서명을 하고 문을 닫고 대나무 의자에 앉았다. 얇은 봉투가 묵직했다. 한쪽을 가르고 종이를 꺼냈다. 익숙하지만 떨리는 글씨였다. 엄마. 그날 나는 엄마를 위해 일어서지 못했어요. 내가 비겁해서요. 아내와의 평화가 깨질까 두려웠고, 밥상이 전쟁터가 될까 두려웠고, 남들이 비웃을까 두려웠어요. 많은 것이 두려웠지만, 한 가지는 두렵지 않았어요. 엄마가 속상해할까 봐. 그런데 결국 내가 가장 두려워하던 일을 하고 말았어요. 죄송합니다. 엄마가 어릴 때부터 한상을 가르쳐 주셨는데 잊고 살았어요. 다시 배우고 싶어요. 아직 엄마가 믿지 않으신다면 3달만 기회를 주세요. 엄마가 그립습니다. 나는 편지를 내려놓았다. 손이 여전히 떨렸다. 변명 한마디도 없었다. 핑계도 없었다. 오직 벌거벗은 사과만 있었다. 나는 조용히 앉아 부엌에서 밥솥이 끓는 소리를 들었다. 나는 편지를 접어 봉투에 넣고 서랍에 넣어 잠갔다. 열쇠는 옷 안주머니에 넣었다. 나는 바로 답장하지 않았다. 말로 답하고 싶지 않았다. 내 침묵으로 답하고 싶었다. 나는 다시 밥을 떠서 불어먹고 설거지하러 일어섰다. 따뜻한 물이 손을 타고 흐르자 머리가 맑아졌다. 수건을 걸고 상을 닦았다. 수첩에 적었다. 편지 받음. 아직 답장 안 함. 짧은 한 줄, 기억에 남기기에 충분했다. 점심 무렵 영숙 아주머니가 불쑥 찾아왔다. 들어서자마자 아주머니가 눈을 찡그리며 말했다. 얼굴이 숯덩이 삼킨 것 같네. 무슨 일 있어? 나는 차를 따라 아주머니 앞으로 밀었다. 민준이 편지요. 사과와 고치겠다는 약속. 영숙 아주머니가 찡그리며 단호하지만 따뜻하게 말했다. 약속은 쉽지. 나는 행동을 보고 싶네. 너무 일찍 마음 약해지지 말아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아직 답장 안 했어요. 아주머니는 차를 한 모금 마시고 한숨을 내쉬었다. 잘했네. 이번엔 아들 대신 생각하지 마요. 자기가 판 웅덩이는 자기가 건너야지. 나는 미소를 지었다. 그 말이 맞다고 느꼈다. 나는 아주머니에게 보관할 헛 물건 몇 가지를 더 부탁했다. 아주머니는 받아주고 방을 둘러보며 물었다. 여기 좁지 않아? 혼자 살기에 충분해요. 혼자지만 마음은 좁지 않아요? 나는 조용히 있었다. 맞다. 내 마음은 좁다. 나는 부정하지 않았다. 영숙 아주머니는 내가 떠준 팥죽을 다 먹고 입을 닫고 일어섰다. 나 간다.
문 잘 잠그고 푹 자. 편지 종이 닳게 읽지 마. 아주머니가 돌아가고 방은 다시 조용해졌다. 나는 서랍을 열고 봉투를 잠깐 바라보다가 다시 닫았다. 꺼내지 않았다. 장을 보러 가서 시금치 한 단과 말린 새우 몇 마리를 샀다. 가는 길에 하늘에 햇살이 비쳤다. 나는 더 빨리 걸었다. 마치 내 뒤에 남아있는 미안해 라는 말, 아직 종이에 닿듯이 남아있는 그 말을 두고 가고 싶어서였다. 집에 돌아와서 시금치국을 끓이고 마늘과 말린 새우를 볶았다. 향기가 문 밖까지 퍼졌다. 나는 밥상을 차렸다. 여전히 3개의 그릇. 앉아서 혼자 천천히 씹으며 방금 읽은 글귀를 생각했다. 엄마, 3달만 주세요. 3달. 나는 이미 여러 해를 줬는데 왜 3달을 아까워하지? 하지만 이번 3달은 말뿐인 3달이 아니라 행동하는 3달이어야 한다. 밥을 다 먹고 그릇을 씻고 부엌을 닦고 수건을 걸었다. 나는 하얀 종이를 꺼내 4줄을 또박또박 썼다. 매일 한 상. 누가 해도 되지만 같이 만들고 같이 먹는다. 잘못을 보면 침묵하지 않는다. 같은 잘못으로 2번 사과하지 않는다. 종이를 접어 편지와 함께 두었다. 이것은 교훈이다. 그 아이만이 아니라 나에게도. 저녁에 민준이가 전화를 했다. 나는 받지 않았다. 전화가 울리다 꺼졌다. 다시 울렸다. 나는 조용해질 때까지 그냥 두었다. 몇 분 뒤 문자가 왔다. 엄마, 편지 읽으셨어요? 혼내실 거 기다려요. 나는 화면을 바라보다가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다. 나는 혼내지 않았다. 화도 내지 않았다. 나는 침묵을 고삐처럼 잡았다. 작은 선풍기를 켜고 창문을 마주보고 골목을 바라보았다. 한 할머니가 손자를 데리고 산책을 나왔다. 아이가 깔깔 웃었다. 웃음소리가 방 안까지 들어와 내 가슴 어딘가를 부드럽게 했다. 차를 따라 천천히 마셨다. 그리고 일어나 작은 종이 한 장에 내 글자를 써서 문자로 보냈다. 읽음. 아직 못 믿겠어. 엄마. 나는 전송 버튼을 누르고 휴대폰을 껐다. 긴 대화를 피하기 위해 슬리퍼를 신고 복순 아주머니 가게에 아침에 값을 못 낸 채소 값을 내러 갔다. 복순 아주머니가 나를 힐끗 보며 물었다. 아들 왔어? 편지 보냈어요. 편지로 밥이 되나? 아직. 둘 다 짧게, 가볍게 웃었다. 방에 돌아오니 하늘에 구름이 끼었다. 나는 빨래를 걷고 창문을 닫았다. 바늘과 실을 꺼내 소매에 터진 부분을 꿰맸다. 바늘질이 일정해지자 마음이 차분해졌다. 마지막 바늘땀이 남았을 때 전화가 다시 켜졌다. 이번엔 민준이의 음성 메시지였다. 엄마, 엄마가 화난 거 알아요. 지금 당장 용서해 달라는 말 안 해요. 다만 엄마가 끊지 않길 바랄 뿐이에요. 앞으로 편지를 더 보낼게요. 설득하려는 게 아니라 내가 뭘 했는지 보고하려고요. 매주 한 통씩. 엄마는 답장 안 해도 돼요. 엄마가 믿을 때까지 계속할게요. 나는 끝까지 듣고 껐다. 보고. 그 말이 낯설어서 나는 바늘을 잠시 멈췄다. 아이의 말에는 눈물이 없고 행동만 있었다. 좋다. 하지만 나는 아직 믿지 않는다. 믿음은 나무와 같다. 시간이 필요하다. 밤에는 고구마 2개를 삶아 볶은 참깨를 뿌려 천천히 먹었다. 연한 차를 우려
노트에 썼다. 편지, 보관, 조건, 설정. 노트를 닫고 문을 잠그고 불을 껐다. 어둠 속에서 나는 오랫동안 눈을 떴다. 내가 쓴 4가지를 마음속으로 반복했다. 마치 기도하듯. 그리고 잠이 들었다. 다음 날 아침, 빨래를 널려고 문을 열자 문 앞에 작은 꾸러미가 놓여 있었다. 비닐봉지로 쌓여 있고 익숙한 글씨로 적혀 있었다. 엄마, 혼내지 마세요. 문 앞에 둘게요. 두드리지 않아요. 혈압계와 눈 영양제예요. 꼭 사용해요. 엄마가 여는 걸 멀리서 보고 갈게요. 방해하지 않아요. 나는 한참 동안 그 꾸러미를 바라보다가 몸을 굽혀 집어들었다. 포장을 열자 혈압계가 새 것이었다. 설명서가 곁에 있었다. 배터리를 넣고 팔에 감고 버튼을 눌렀다. 삑삑 소리가 나고 숫자가 떴다. 나는 그 숫자를 노트에 적었다. 전화하지 않았다. 커튼을 살짝 걷고 골목을 내다봤다. 멀리서 햇살 속에 누군가 서 있다가 등을 돌려갔다. 나는 울지 않았다. 의자에 앉아 찻잔을 들었다. 스스로에게 말했다. 약해지지 마. 그리고 쓴웃음을 지었다. 제때에 약해지는 게 더 어렵지. 그날 오후 나는 작은 종이에 글을 써서 봉투에 넣어 보냈다. 엄마가 기계와 약을 받았어. 멀리 서 있을 필요 없어. 다음엔 꼭 문을 두드려. 한상 21일을 채우면 와도 돼. 그 전엔 오지 마. 나는 봉투를 골목 입구 작은 우체국에 가서 우표를 붙여 직원에게 건넸다. 직원이 물었다. 이렇게 가까운데 왜 직접 안 주세요? 편지를 보내야 기억이 남으니까요. 밤에는 흰죽을 끓여 소금 참깨를 더했다. 한 그릇 먹고 나머지는 아침에 먹으려고 남겼다. 자기 전에 민준이의 편지를 다시 꺼내 한 번 더 읽고 곱게 접어 4가지가 적힌 종이 위에 올려두었다. 둘 다 서랍에 조용히 놓고 서랍을 잠그고 열쇠를 주머니에 넣었다. 나는 속삭였다. 나는 느린 길을 택한다. 짧지만 무거운 한마디. 밖에는 다시 부슬비가 내렸다. 나는 눈을 감았다. 잠은 얇은 이불처럼 찾아왔다. 완전히 따뜻하진 않지만 덥기엔 충분했다. 월요일 아침 문을 열자 복순 아주머니가 대문에 서 있었다. 손에 채소 바구니를 들고 아주머니, 오늘 시금치가 아주 싱싱해요. 시장 가기 전에 먼저 가져왔어요. 나는 받아서 식탁에 올리고 고구마 2개를 건넸다. 바꿔요. 그냥은 못 받아요. 아주머니 참 고집세네. 새야, 괜히 잘못 약해지지 않죠. 복순 아주머니가 웃으며 고개를 끄덕이고 자전거를 타고 갔다. 나는 채소를 씻고 쌀을 씻어 밥을 올렸다. 갓 지은 쌀밥 냄새가 마음을 가볍게 했다. 밥을 짓는 중에 메시지가 왔다. 엄마, 오늘이 첫째 날이에요. 한상. 함께 사진이 왔다. 3사람이 나란히 앉아 그릇과 젓가락이 촘촘했다. 나는 자세히 봤지만 거리감이 느껴지지 않았다. 하지만 사진은 사진일 뿐 나는 아직 믿지 않는다. 나는 답장했다. 계속해. 아침을 먹고 시장에 가서 고등어를 조금 더 샀다. 집에 돌아오니 미경 하숙집 주인이 기다리고 있었다. 아주머니, 오늘 옆집에서 지붕 공사해요. 먼지 많으니 창문 닫으세요. 네,
고마워요. 나는 창문을 닫고 헌 옷을 꿰맸다. 바늘땀마다 민준이가 어릴 때 옷을 꿰매던 기억이 났다. 바느질하며 입으로는 옷 좀 아껴 입어라. 지금은 내 옷을 꿰매니 누구를 탓할 수도 없다. 속으로만 잘 아끼면 꿰맬 일 없지. 점심에는 시금치국에 말린 새우를 넣고 고등어도 졸였다. 여전히 밥상엔 새 그릇. 나는 혼자 먹고 그릇을 씻고 노트에 썼다. 아이의 1일차 기다림. 오후에는 햇살이 강해 커튼을 치고 부채질을 하며 앉았다. 전화가 또 켜졌다. 또 다른 저녁 식사 사진, 역시 세 사람. 나는 한참 바라보다 휴대폰을 덮었다. 얼마나 계속할 수 있을지 두고 볼 일이다. 저녁에 나는 몇 개의 고구마를 삶아서 소금 참깨에 찍어 먹고 있었다. 먹고 있는데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문을 열어보니 옆방 부부가 전기 선풍기를 안고 서 있었다. 아주머니, 저희가 새 선풍기를 샀어요. 이건 아직 잘 돌아가요. 시원하게 쓰세요. 나는 선풍기를 보고 물었다. 뭘로 바꿀 건데? 아니에요. 저희는 바꿀 필요 없어요. 바꾸지 않으면 나는 받지 않아. 그들은 머뭇거리다가 아내가 말했다. 그럼 내일 아주머니가 지난번처럼 채소 좀 주시면 돼요. 좋아. 나는 선풍기를 받아서 꽂아보니 시원한 바람이 불었다. 그들은 웃으며 인사하고 방으로 돌아갔다. 나는 고르게 돌아가는 선풍기를 바라보며 생각했다. 바꿔야 오래 유지된다. 잠들기 전에 나는 노트를 펴서 적었다. 1일째, 그것이 했다. 나는 20일을 더 기다린다. 그리고 불을 끄고 선풍기 돌아가는 소리를 들으며 누웠다. 그 소리는 내가 내 아이에게서 듣고 싶은 리듬처럼 일정했다. 그날 저녁, 비가 쏟아지고 골목은 어두웠다. 나는 부엌 수건을 줄에 말리고 있는데 누군가가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다. 나는 문을 조금 열었다. 서연이 문 앞에 서 있었다. 비에 젖은 우비, 손에는 파란 리본이 묶인 선물 바구니. 얼굴이 창백하고 머리가 관자놀이에 붙어 있었다. 나는 한쪽으로 비켜섰다. 들어와. 비 맞지 마. 서연은 들어와서 긁힌 나무 식탁 위에 선물 바구니를 내려놓았다. 작은 고시원 방의 공기가 오그라들었다. 서연은 방을 둘러보다가 벽에 붙은 종이에 시선을 멈췄다. 어디서든 한 상이야. 고개를 숙였다. 엄마, 죄송해요. 나는 의자를 끌어앉으며 식탁을 닦았다. 앉아. 다 말해봐. 서연은 마주 앉아 두 손을 깍지 꼈다. 그날 내가 잘못했어요. 일부러 엄마를 아프게 하려던 건 아니었어요. 어릴 때부터 우리 집은 너무 깔끔하게 먹었어요. 엄마가 손님 오면 꼭 따로 상을 차리라고 가르쳤어요. 누구나 따로따로 먹는 게 편하다고요. 그 습관을 우리 집에 가지고 왔는데 생각을 못했어요. 나는 더럽고 냄새나고 여러 가지가 무서웠어요. 하지만 내가 가장 무서워해야 할 걸 몰랐어요. 사랑해야 할 사람을 아프게 하는 게 제일 무서운 건데. 나는 눈을 깜빡이지 않고 똑바로 바라봤다. 습관이 남을 아프게 할 권리가 있니? 서연은 입술을 깨물고 고개를 저었다. 권리 없어요. 이제 알겠어요. 나는 말없이 기다렸다. 밖에서는 빗방울이 지붕을 두드렸다. 서연이 조용히 말을 이었다. 민준이랑 이야기했어요. 이제 한 상에서 같이 먹기로 했어요. 따로 안 해요.
엄마가 집에 와서 내 손으로 고치게 해주세요. 말로만이 아니라. 엄마, 저한테 며느리 노릇할 기회 주세요. 나는 따뜻한 물을 따라 컵을 건넸다. 마셔. 그리고 잘 들어. 엄마는 화나서 말이 많은 게 아니야. 엄마는 너희가 리듬을 지키는 걸 보고 싶어. 오늘 한 상, 내일도 한 상, 모레도 한 상. 21일 연속으로. 끊기면 안 돼. 핑계도 안 돼. 그때야 엄마가 집에 다시 들어갈 거야. 그 전엔 안 돼. 서연은 컵을 꼭 쥐고 눈이 빨개졌다. 알겠어요. 할게요. 엄마, 오늘 식사하러 집에 오실래요? 제가 만들게요. 아니. 오늘은 안 돼. 오늘은 내 말만 들을 거야. 집에 가는 건 엄마 마음이 믿을 때야. 아직은 아니야. 서연은 눈물을 삼키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바구니에서 이것저것 꺼냈다. 조금의 제비집, 차 한 통, 향기 나는 쌀 한 봉지. 내 손에 쥐어주려 했다. 조금이라도 선물 가져왔어요. 엄마가 받아주면 제 마음이 좀 편해요. 나는 살짝 밀었다. 여긴 그냥 받지 않아. 남기고 싶으면 내일 와서 참깨소금 한 병이랑 계란 몇 개로 바꿔가. 바꿔야 빚이 없어. 서연은 잠시 멈췄다가 슬프게 웃었다. 그럼 바꿀게요. 나는 일어나서 찬장에서 직접 볶은 참깨소금 병을 꺼내 가까이 밀었다. 지금 가져가. 계란은 내일 바꿔. 비가 오래 그치지 않았다. 서연은 참깨소금 병을 꼭 안았다. 엄마, 혼자 계시게 해서 죄송해요. 나는 또박또박 말했다. 엄마는 혼자가 아니야. 엄마가 혼자 있는 걸 선택한 거야. 너희가 같이 서는 법을 배우라고. 짧은 말이지만 진심이었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주머니에서 휴지를 꺼내 천천히 식탁 가장자리에 맺힌 물방울을 닦았다. 작지만 조심스러운 동작이었다. 고개를 들었다. 엄마, 저 미워하세요? 미워해서 뭐하니? 엄마는 내가 남을 구석에 두는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는 그 태도가 미울 뿐이야. 하지만 미워만 해서는 안 돼. 고쳐야 끝나. 서연은 고개를 숙였다. 고칠게요. 민준이한테 부탁해서 부엌 벽에 일정표 붙였어요. 한 상, 매일. 매번 표시할 거예요. 혹시 실수하면 여기 와서 벌 받겠다고 할게요. 무슨 벌? 여기서 한 상 차리고, 설거지하고, 바닥 닦고, 엄마는 앉아서 보기만 하세요. 나는 오래 바라보다 고개를 끄덕였다. 약속 지켜. 서연은 조용했다. 잠시 후 선물 바구니에서 새 손수건을 꺼내 식탁 위에 정성스럽게 펼쳤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스스로 고치게 두었다. 엄마, 얘기해도 돼요? 서연은 머뭇거렸다. 어릴 때 외가에서 따로 먹었어요. 다들 위생 때문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맞지 않는다는 두려움 때문이었어요. 혼자 따로 앉아 남들끼리 웃는 걸 바라보던 기분이 아직도 기억나요. 그날 엄마가 어땠을지 알았어야 했는데 잊고 있었어요. 죄송해요. 잊지 말고 반복하지 마. 스스로 괴로워하려고 기억하는 건 아니야. 서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또 눈물을 흘렸다. 나는 손수건을 건네지 않았다. 어른은 결정을 통해 눈물을 닦는 법을 배워야 한다. 비가 잦아들었다. 골목에는 물에 젖은 차들이 지나갔다. 서연은 일어나 바구니를 들었다.
나는 함께 문까지 걸어갔다. 서연이 돌아봤다. 엄마, 아직 집에 오기 싫으시면 제가 여기 와서 밥 해드릴게요. 엄마가 제가 진심인지 지켜보세요. 좋아. 하지만 여기서도 항상 3개의 그릇이어야 해. 나, 너, 그리고 한 그릇은 믿음의 자리로 남겨. 비워두면 안 돼. 서연은 눈물 사이로 웃었다. 네. 나는 서연이 나가자 문을 단단히 잠갔다. 서연은 우비를 입고 다시 돌아서서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 건강 챙기세요. 제가 엄마 아프게 한 거 알아요. 꼭 다 낫게 해드릴게요. 아무도 남의 아픔을 다 낫게 해주진 못해. 넌 다만 더 아프게 하지 않으면 돼. 서연은 크게 고개를 끄덕이고 돌아섰다. 작은 뒷모습이 빗속에 점점 멀어졌다. 나는 그 모습이 우비에 밝은 자국만 남을 때까지 바라봤다. 방 안은 다시 고요해졌다. 나는 부엌으로 가서 밥솥 뚜껑을 열고 밥 한 그릇을 벗어 참깨소금을 뿌렸다. 3개의 그릇을 가지런히 놓았다. 하나는 나, 하나는 비워두고, 하나는 약속을 위해. 나는 앉아서 천천히 먹었다. 다 먹고 노트를 꺼냈다. 푸른 잉크가 고르게 이어졌다. 2일째, 그 아이가 말했다. 아직은 믿지 않는다. 나는 줄을 하나 더 그었다. 서연이 왔다. 들었다. 바꿨다. 노트를 닫아 서랍에 넣고 잠갔다. 열쇠를 안주머니에 넣었다. 휴대폰이 진동했다. 민준에게서 메시지가 왔다. 오늘 2번째 한상, 서연이 요리, 내가 설거지. 주방 불빛에 젖은 식탁 사진이 함께 왔다. 3개의 그릇이 나란히, 가운데는 조림 생선 접시. 나는 오래 바라봤다. 답장은 하지 않았다. 저는 제 침묵을 하나의 척도처럼 지키고 싶습니다. 저는 설거지를 하고 수건을 짜서 줄에 널고 비가 완전히 그치자 바람이 흙냄새를 방 안으로 가져옵니다. 저는 창문을 조금 열어 그 냄새가 지나가게 합니다. 저는 영숙 씨에게 전화를 겁니다. 그 애가 왔어요. 사과했어요. 습관 때문이래요. 영숙 씨는 하고 소리를 내더니 부드럽게 말합니다. 습관은 사람이 만든 거예요. 습관을 버리려면 시간도 필요하죠. 너무 마음을 쉽게 내어주지 마세요. 저는 빌려주는 게 아니라 할부로 주는 거예요. 매일 한 상이 한 번의 할부죠. 영숙 씨가 웃으며 말합니다. 그 말 좋네요. 계속 그렇게 하세요. 저는 전화를 끊고 자리에 앉아 아직 따뜻한 깨소금 단지를 뒤집으며 서연이 그것을 의지하듯 안았던 순간을 떠올립니다. 저는 아주 작게 한숨을 쉽니다. 70살의 시어머니 역할을 제대로 하는 법을 가르쳐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저는 스스로 배웁니다. 실수와 오름, 그리고 지나온 아픔의 자국으로. 저녁이 되어 몇 줄기 채소를 데치고 작은 생선 한 토막을 조립니다. 상을 차리고 3번째 의자를 비워둡니다. 천천히 먹으며 골목 밖의 모든 소리를 귀 기울여 듣습니다. 서연의 발소리는 들리지 않고 대문을 부르는 소리도 없습니다. 저는 정리하고 문을 잠그고 불을 끕니다. 어둠 속에서 속삭입니다. 한상, 아니면 그만. 다음 날 아침, 햇살이 처마에 쏟아집니다. 저는 시장에 가서 달걀을 채소와 바꿉니다. 집에 돌아오니 서연이 이미 문 앞에 서 있습니다. 손에는 장바구니, 우비도 없이 머리는 말라있고 눈은 맑습니다. 서연이 얇게 웃으며 말합니다. 오늘은 제가 요리할게요.
엄마는 앉아서 보세요. 저는 비켜서서 문을 열고 더 말하지 않습니다. 저는 손을 씻고 대나무 의자에 앉습니다. 서연은 부엌에 들어가 채소를 씻고 불을 지피고 고기를 썹니다. 도마에 닿는 칼소리가 차분하게 들립니다. 저는 그 아이의 손놀림만 바라봅니다. 빠르지도 급하지도 휴대폰도 보지 않습니다. 30분 후 신선한 국 냄새가 퍼집니다. 서연은 상을 차리고 3개의 그릇을 나란히 놓습니다. 엄마, 드세요. 저는 한 입 집어 먹습니다. 딱 맞습니다. 과하지도 않습니다. 저는 칭찬하지 않고 그냥 먹습니다. 서연은 천천히 먹으며 저를 오래 바라보지 못합니다. 식사가 끝나면 그릇을 치우고 설거지하고 부엌을 닦고 그릇을 제가 걸어둔 대로 정렬합니다. 다시 돌아와 숨을 내쉬며 미소 짓습니다. 한 끼 해냈어요. 앞으로 더 할 수 있어요. 그럼 해, 말하지 말고. 고개를 끄덕이고 가방에서 오렌지 3개를 꺼내 테이블에 올립니다. 이거 깨소금이랑 바꿔도 돼요? 저는 깨소금 단지 반을 그쪽으로 밀어줍니다. 충분해.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조용히 떠납니다. 저는 그 아이가 방금 닦은 약간 젖은 테이블 위에 손을 얹습니다. 손바닥으로 마르고 노트에 적습니다. 3일째, 서연이 자취방에서 요리함, 임시로 1점 신뢰. 임시, 밑에 줄을 긋습니다. 저는 그들이 무릎 꿇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저는 한 상이 안정적으로 차려지길 원합니다. 그날 아침, 제가 막 불을 지피려는데 대문 밖에서 작은 목소리가 들립니다. 엄마, 저 민준이에요. 문을 열자 혼자 서서 살아있는 붕어 바구니를 들고 있습니다. 친구 집 연못에서 잡았어요. 엄마가 졸여서 같이 먹어요. 저는 서둘러 받지 않고 뭐랑 바꿀 건데? 저 고구마 좀 더 가져왔어요. 됐죠? 응, 됐어. 저는 생선 바구니를 들고 부엌으로 들어갑니다. 민준이 따라와 겉옷을 벗어 정리합니다. 잠시 저를 바라보다가 말합니다. 오늘이 5일째예요, 엄마. 우리 같이 밥 먹고 있어요. 사진도 보냈는데 답이 없으시더라고요. 엄마가 기다리는 거 알지만 직접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직접 봐야 믿지? 손을 씻으며 묻습니다. 오늘 엄마랑 같이 요리해도 돼요? 그래. 하지만 한 명이 주도해야 해. 그럼 엄마가 생선 조리고 제가 국 끓일게요. 우리는 일을 나눕니다. 칼이 도마에 닿고 생선 조림 냄새와 고수 향이 퍼집니다. 잠시 후 상에 음식이 차려집니다. 생선 조림, 바나나꽃 신국, 데친 공심채 한 접시. 3개의 그릇이 나란히 놓입니다. 엄마, 드세요. 민준이 권합니다. 저는 생선을 집어 천천히 먹습니다. 민준은 맞은편에서 가끔 저를 살피듯 쳐다봅니다. 식사가 끝나면 그릇을 치우고 설거지하고 테이블을 닦습니다. 일이 끝나고 다시 앉아 말합니다. 엄마, 같이 먹으니까 더 즐거워요. 가족 같은 느낌이에요. 같이 먹는 건 서로 이해하기 위한 거지 즐겁기만 한 게 아니야. 고개를 끄덕이고 잠시 후 조용히 말합니다. 서연이도 정말 노력 중이에요, 엄마. 저희에게 기회를 주세요. 저는 답합니다. 기회는 눈앞에 있어. 지켜야 내 것이야. 그 아이가 저를 바라보고 살짝 웃습니다. 돌아가기 전
가방에서 작은 통을 꺼냅니다. 엄마 드리려고 새깨소금 통 샀어요. 볶아서 모아두세요. 저는 받아서 식탁 위에 놓으며 말합니다. 이 통은 세 사람이 함께 먹을 때만 쓸 거야. 알겠니? 네, 알겠어요. 인사하고 남은 생선 바구니를 들고 갑니다. 저는 자리에 앉아 빈 통을 바라보다가 펜을 들어 노트에 적습니다. 5일째, 민준이 요리함. 한 상 완성. 저녁, 하늘이 흐려서 깨소금을 더 볶아 통에 붓습니다. 노랗고 고소한 깨가 가득합니다. 뚜껑을 닫아 선반에서 가장 잘 보이는 곳에 둡니다. 마치 일종의 다짐처럼. 밤에는 데친 채소국과 밥을 혼자 먹습니다. 하지만 식탁에는 여전히 3개의 그릇이 있습니다. 하나는 비워두고, 하나는 저를 위해, 하나는 점점 차오르는 신뢰를 위해. 이른 아침, 시장에 생선을 사러 나갑니다. 날이 막 밝기 시작했는데 시장은 이미 활기찹니다. 순자 아주머니 가게에 들러 아직 펄떡이는 메기를 가리킵니다. 아주머니, 손에 맞는 걸로 2마리만 재주세요. 오늘 생선 신선해요. 바나나 꽃도 같이 사서 국 끓이세요. 주세요. 순자 아주머니가 무게를 재는데 제가 지갑을 꺼내려는 순간 뒤에서 누군가 조용히 부릅니다. 엄마. 돌아보니 서연이 서 있습니다. 옆에는 단정한 머리와 차분한 얼굴의 중년 여성이 있습니다. 서연이 약간 머뭇거리며 말합니다. 엄마, 여기 우리 엄마예요. 저는 아주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며 인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민준이 엄마입니다. 그 여성도 고개를 끄덕이며 단정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미경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연이 엄마예요. 여기서 뵙게 되어 편하네요. 편하다는 말이 아주 건조하게 들립니다. 저는 서두르지 않고 서연이 엄마를 보며 말합니다. 엄마, 여기 옥순 엄마야. 그분은 제 생선 바구니와 제가 들고 있는 가계부를 힐끗 보고는 바로 묻습니다. 근처에 사세요? 네, 시장 근처예요. 장보기도 편하고. 나이 들면 자식 곁이 제일 좋죠. 어디든 같이 밥을 먹을 수 있으면 그게 더 좋아요. 시장은 늘 시끄럽지만 그 순간 많은 탈과 도마 소리까지 삼킨 듯 고요합니다. 서연이 조용히 침을 삼킵니다. 그 여성은 얼굴을 찡그리지도 웃지도 않고 천천히 말합니다. 우리 집에는 집안의 규칙이 있어요. 어릴 때부터 서연이에게 깔끔하게 먹고 식탁을 따로 쓰도록 가르쳤어요. 무례한 뜻은 없어요. 저는 간단히 대답했다. 습관이 다른 사람을 작게 만들 권리는 없어요. 짧은 한마디, 하지만 직설적이었다. 그녀는 내 말을 곰곰이 따져보듯 약간 눈썹을 치켜 올렸다. 서연이 급히 끼어들었다. 엄마, 그날 일은 이미 엄마한테 말했어요. 우리 부부가 고치고 있어요. 고칠 거면 집에서 고쳐. 시장은 집안일 얘기하는 데가 아니야. 그녀는 내 쪽으로 돌아서며 목소리를 사무적으로 바꿨다. 어쨌든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당신 아들이 내 딸을 데려갔으니 양가 모두 화목을 지켜야죠. 나는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화목은 분리된 쟁반 위에 덮는 천이 아니에요. 서연이 내 팔에 살짝 손을 얹으며 긴장을 풀어달라는 듯 했다. 나는 이해했다. 나는 싸움을 택하지 않았다. 나는 경계를 세우는 쪽을 택했다. 나는 순자 아주머니를 향해 말했다. 계산해 주세요. 순자 아주머니가 정신을 차리고 잔돈을 세어 생선을 건넸다.
나는 그것을 받아 바구니에 넣고 서연에게 말했다. 주말에 꼭 한 상 차릴 거 알려줘. 빠짐없이. 서연은 눈물이 그렁그렁한 채 고개를 끄덕였다. 그 여자는 딸을, 그리고 나를 번갈아 바라보았다. 내 딸은 냄새에 예민해요. 생선이나 젓갈 냄새를 맡으면 쉽게 메스꺼워져요. 나는 이른이야. 젓갈 냄새 맡으며 내 딸을 키웠어요. 그 냄새 덕분에 우리가 오늘 여기서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서연의 옷깃을 가지런히 정리했다. 동작이 정확하고 깨끗했다. 그녀가 말했다. 엄마는 콩나물 파는데 들렀다 올게. 같이 갈래? 서연이 잠시 머뭇거리며 나를 올려다보았다. 나는 아주 작게 미소 지으며 들릴 만큼만 말했다. 엄마랑 다녀와. 집안 얘기는 저녁에 하자. 서연이 조용히 대답했다. 그녀가 다시 한번 내게 정중하게 인사하고 서연을 데리고 떠났다. 나는 두 모녀의 뒷모습이 시장 모퉁이로 사라지는 걸 바라보았다. 나는 아주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아침 바람이 시장 구석을 스치며 바나나 잎과 젓갈 냄새를 실어왔다. 나는 바구니를 들어 올리고 등을 돌려 걸어갔다. 나는 따라가지 않았다. 나는 설명하지 않았다. 나는 더 이상 얽히고 싶지 않았다. 집으로 가는 길, 나는 천천히 걸었다. 생선 바구니가 평소보다 무거웠다. 바퀴가 오래된 무릉덩이를 지나며 끼익 소리를 냈고 오토바이 경적 소리가 멀리서 들렸다. 나는 골목에 늘어선 지붕들을 바라보며 두 가족 사이에 얼마나 많은 차이가 벽돌처럼 겹겹이 쌓였는지 생각했다. 틈 하나 없는 단단한 벽돌처럼 숨 쉴 틈도 없이. 어떤 차이는 부엌 수건을 거는 방식이나 창문을 여는 시간처럼 단순했다. 어떤 차이는 한 상에 대한 관념처럼 깊었다. 그런 차이가야말로 가슴을 파고든다. 거리는 분명했다. 나는 하숙집 대문 앞에 멈춰서며 그 말을 스스로에게 되뇌었다. 나는 열쇠를 찾아 문을 열었다. 자물쇠가 딸깍 소리를 냈다. 방에 들어가 바구니를 내려놓고 손을 씻고 가방을 못에 걸었다. 나는 가스레인지를 켜고 생선 데칠 물을 끓였다. 손은 익숙한 리듬을 따랐지만 머리는 아직 시장에 남아 있었다. 그녀의 시선. 원한도 없고 따뜻함도 없었다. 그저 저울질하는 시선. 정확히 칸에 맞춰 넣어야 하는 숫자를 보는 듯한 눈빛. 나는 누구의 숫자도 되고 싶지 않았다. 나는 새콤달콤한 국을 끓이고 생선조림을 약한 불에 올렸다. 익숙한 냄새가 퍼졌다. 나는 상을 차렸다. 여전히 3개의 밥그릇. 나는 천천히 꼭꼭 씹으며 밥을 먹었다. 다 먹고 그릇을 씻어 선반에 올리고 식탁을 닦고 수건을 짰다. 나는 대나무 의자에 앉아 노트를 펼쳤었다. 아침, 시장에서 서연 어머니를 만남. 차가움. 다투지 않음. 경계 지킴. 나는 경계 지킴의 밑줄을 그었다. 휴대폰이 울렸다. 민준이 보낸 메시지였다. 엄마, 오늘 서연 어머니가 오셨다던데 아마 만났겠지? 엄마 괜찮아? 나는 답했다. 괜찮아. 너는 한 상의 리듬을 지켜. 엄마가 말 많이 하지 않게 해. 끝. 나는 더 이상 얘기하지 않았다. 나는 시장 이야기를 그들 집 저녁 싸움거리로 만들고 싶지 않았다. 나는 그 공간에서 스스로 해결하게 두었다. 잠시 후 서연이 따로 메시지를 보냈다. 엄마, 엄마가 많은 사람 앞에서 그렇게 말해서 죄송해요.
나는 답했다. 내가 누구 대신 사과할 필요 없어. 내 말만 지키면 돼. 서연이 다시 보냈다. 지킬게요. 저녁에 한상 사진 보낼게요. 나는 오케이도 고마워도 하지 않았다. 나는 휴대폰을 내려놓았다. 나는 찬장에서 새 참깨소금 병을 꺼내 뚜껑을 열고 작은 그릇에 부었다. 볶은 참깨 냄새를 맡았다. 문득 그녀가 한상을 따로 차리는 게 맞다고 말했던 게 떠올랐다. 누구에게 맞는 건가? 규칙을 정한 사람에게 맞는 건가? 아니면 그 규칙을 따라야 하는 사람에게 맞는 건가? 나는 일어나 펜을 들어 어디서든 한상이라는 메모 옆에 작은 쪽지를 하나 더 붙였다. 집안의 규칙이 사람의 마음보다 높을 수 없다. 나는 한 걸음 물러서 보았다. 글씨는 예쁘지 않았지만 곧고 반듯했다. 저녁에 영숙 아주머니가 전화를 했다. 서연 엄마 만났다면서? 응, 시장에서. 심한 말은 안 했지? 아니, 무거운 말보다 차가웠어. 차가운 게 더 오래가. 몸 조심해. 조심할게. 나는 물러서지 않아. 그래, 그리고 경계선 그었으면 스스로 지워버리지 마. 알겠어. 전화를 끊고 나는 차를 우렸다. 물이 끓으면 3분간 우려내고 작은 잔에 따라 불며시켰다. 나는 서연을 생각했다. 그 아이는 두 개의 강 사이에 서 있다. 친정과 시댁. 각각의 규칙이 있다. 맞바람이 불면 더 춥다. 나는 그 애를 내 쪽으로 끌어당기지 않는다. 나는 그 애가 필요할 때 숨을 수 있도록 작은 천막 하나만 세워준다. 골목에서 아이들이 자전거를 타고 논다. 나는 시계를 본다. 곧 저녁이다. 나는 골목 입구 작은 시장에 가서 향채를 한 줌 더 샀다. 돌아오는 길에 하숙집 주인 미경 씨를 만났다. 그녀가 내게 말했다. 시장에 가서 아는 사람 만났어요? 늦게 오시길래. 만났어요. 몇 마디 했죠. 피곤하면 쉬세요. 저녁에 제가 와서 문 고무 패킹 다시 붙여드릴게요. 응, 저녁에 봐요. 나는 방에 들어가 테이프를 꺼내 찢어진 쌀포대를 붙였다. 끝내고 나는 앉아서 민준이 사준 혈압계를 꺼내 팔에 감고 버튼을 눌렀다. 기계가 삑 소리를 내며 숫자를 보여줬다. 나는 노트에 적었다. 수치는 괜찮았다. 마음은 아직 괜찮지 않았다. 나는 나 자신에게 조용히 웃었다. 괜찮다. 마음이 한동안 흔들려도 된다. 중요한 건 손이 아직 단단하다는 것. 휴대폰이 다시 울렸다. 서연이 보낸 저녁 식사 사진. 국, 생선구이, 달걀찜, 3개의 밥그릇이 나란히 붙어 있다. 메시지가 함께 왔다. 7일째. 나는 답했다. 지켜. 그리고 휴대폰을 치웠다. 나는 일어나 참깨소금 병을 여러 오이 접시에 조금 뿌렸다. 나는 한참 먹으며 생각했다. 두 가족 사이의 거리는 완전히 지울 수 없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내 아들과 며느리의 밥상만큼은 내가 곧고 조용히 확실하게 지킬 수 있다. 나는 식탁을 닫고 수건을 걸었다. 가스레인지를 끄고 자물쇠를 확인하고 문을 잠갔다. 눕기 전에 나는 내일을 위해 조용히 한마디를 속삭였다. 경계는 곧아야 한다. 나는 불을 끄고 어둠이 부드럽게 내려앉았다. 호흡이 점점 고르게 이어졌다. 머릿속에는 오늘 아침 시장이 커튼 뒤로 물러나 있고 벽에는 두 줄의 글씨가 여전히 말없이
잉크가 마르고 필체가 떨리지 않고 남아있다. 어디서나 한 상이다. 그리고 집안의 법이 사람의 마음보다 높지 않다. 나는 눈을 감고 조용히 있다. 그 저녁 나는 밥 위에 소금깨를 뿌리고 있는데 전화가 진동했다.